스마트폰 가격에는 비싼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제대로 찍기 위한 아주 기본부터 구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진의 시작은 구도 잡기로부터 출발한다고 하죠. 이번 시간은 사진을 찍을 때 구도 잡는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진이나 DSLR 사진이나 필름 사진 모두 구도 잡는 것은 동일하죠. 따로 스마트폰 사진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 방식이죠. 피사체를 화면의 중앙에 두고 찍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화면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죠. 이때 피사체를 화면의 중앙에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가로와 세로선을 잡았을 때 피사체가 정확하게 중심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인물 사진일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인물 사진의 경우도 정확하게 화면의 중앙에 배치를 시키게 되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구도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분할 선이죠. 화면의 가로와 세로를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이 3분할 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두 번째 구도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분할 선은 가장 광범위하고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구도 잡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화면 중앙에 물체를 배치하는 것도 3분할 선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3분할 선의 중간 구역 안에 피사체가 정확하게 위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은 가로 3분할 선과 세로 3분할 선이 마주치는 곳에 피사체를 위치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인데요. 3분할 선을 꺼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좌측 3분할 선에 피사체가 위치해 있죠. 이 3분할 선 부분은 인물 사진, 풍경 사진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의 화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3분할 선을 좀 두껍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또는 DSLR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실 때 화면에 나오는 3분할 선은 지금 이 3분할 선보다는 훨씬 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은 여성분이 사진을 찍는 이런 사진인데요. 사진을 찍고 있는 이 여성분도 정확하게 좌측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뒤쪽에 보이는 풍경도 높은 건물이 정확하게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볼 때 그냥 지나가면서 보게 되지만 좋은 사진은 이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이 고려해서 연출함으로써 좋은 사진을 만들게 되는 거죠. 사진을 찍으실 때 셔터를 누르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찍으시면 좀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페타픽셀이라는 이 사진에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이트인데요. 작가들이 올려놓은 사진도 있어서 내 사진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 공부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3분할 선으로 찍어놓은 사진들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풍경 사진도 이렇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찍는 거죠. 3분할 선 교차점에 정확하게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건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 명심하실 것은 이런 원리 원칙, 규칙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사진이 재미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씩 벗어나는 거는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실 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비틀어서 찍게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3분할 선을 이용한 사진이죠. 이 여성분 눈길을 좀 주기 위해서 교차점에 위치를 시키고 중심되는 풍경은 중앙에 배치를 시켰네요. 3분할 선은 정확하게 배치를 시키기 위해서도 찍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구도를 잡을 때도 참고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겠죠. 자, 지금 위쪽은 좀 심심한 구도죠. 변화가 많이 없고요. 이 부분에 변화가 많이 있죠. 당연히 사람 눈길이 이 중앙 부분에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부분을 중앙 부분에 배치를 시킨 거죠. 사진을 찍으실 때 이런 사소한 것도 생각을 하고 찍으시면 훨씬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칭이 되겠습니다.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을 이용을 해서 양쪽을 동일한 모양으로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는 것이죠. 이 경우는 좌우 대칭이 되겠죠. 좌우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대칭되는 선이 우측이나
좌측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하는 게 좋겠죠. 대칭 사진은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찍는 것이 좋은 사진을 찍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하 대칭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상하 대칭을 찍으면서 특정한 피사체도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없다면 거의 대칭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무를 주제 피사체로 잡으면서 그 피사체도 대칭이 되게 찍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에서 나무 그림자가 아래쪽에 없다면 어딘지 모르게 아래쪽이 썰렁해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용을 해서 균형을 잡아주게 됩니다. 자, 이 사진도 대칭 사진인데요. 이렇게 우측에 삐죽 올라온 탑이 있는데 이게 왜 대칭이냐 하지만 중간에 도로가 완벽하게 대칭이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중앙에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도 전반적으로 대칭으로 보이게끔 연출이 된 겁니다. 대칭이라고 해서 이런 건물이나 나무까지 완벽하게 대칭을 시킬 수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대칭을 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기준으로 대칭을 잡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상하 대칭이 되겠죠. 위쪽은 하늘, 아래쪽은 그림자, 건물도 지금 전부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깊이감인데요. 사진을 찍으실 때 깊이감을 줄 수 있는 피사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사진 전체에 깊이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의 경우도 우측에 있는 이 나뭇잎이 없다면 그냥 꽃을 찍은 밋밋한 일반적인 사진이 되는 건데요. 우측에 이렇게 나뭇잎이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인 깊이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나뭇잎이 가깝기 때문에 흐리게 찍히고 주된 피사체인 이 꽃들은 선명하게 나오다 보니까 나뭇잎보다 꽃이 멀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깊이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형태의 사진들이 대충 찍어도 잘 나오는 이유가 있죠. 피사체들이 일률적으로 배치된 게 아니고요. 가깝고 먼 곳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돌 부분은 가깝고 여기 있는 호수 부분은 멀죠. 그래서 원근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나무는 가깝고 이런 부분들은 또 멀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가까이 있는 꽃과 멀리 있는 돌이나 나무들, 꽃들도 원근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에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피사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사진 전체에 깊이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을 찍었는데요. 사진의 앞쪽에 배를 걸 수 있는 이 사슬을 배치를 시킴으로써 사진 전체에 깊이감을 주는 거죠. 여기는 가깝게 느껴지고 이 뒤쪽은 멀게 느껴지게끔 일부러 사진에 깊이감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은 프레임 안에 프레임 넣기인데요. 이렇게 화면 전체 안쪽에 프레임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지금 인물이 옆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화면 전체 프레임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사진도 일종의 프레임 안에 프레임인데 좀 과도하게 프레임을 잡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사진도 전부 화면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넣어서 프레임 안에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사진도 전부 마찬가지죠. 프레임이라고 해서 꼭 사각형만 프레임이라는 법은 없죠. 화면 안에 또 다른 공간을 배치를 시킴으로써 프레임 안에 프레임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생겼네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선 따라가기인데요. 이렇게 선들이 모이는 소실점을 하나 지정을 한 다음 그 소실점을 따라 움직이는 선들을 전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의 경우는 에펠탑이 있고 선들이 전부 에펠탑으로 모여 있죠. 이 경우는 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소실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장소들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전부 이렇게 소실점을 이용을 해서 선을 따라가는 구도를 잡으시면 실패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사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전부 소실점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 소실점으로 모이는 중간에 주된 피사체를 배치시킴으로써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깊이감도 동시에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장면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실 텐데요.
인물 사진 찍으실 때도 이렇게 피사체를 적당히 잘만 배치를 하시면 멋진 사진을 연출할 수 있겠죠. 피사체가 앞쪽에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죠. 이렇게 선을 따라가는 구도에서는 피사체를 소실점에 위치시킴으로써 좀 더 집중도 있고 깊이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백축이죠. 자, 이렇게 우측에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 나무를 중앙에 배치를 하게 되는 분도 계신데 우측을 완전히 비워놨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시원한 느낌을 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백을 이용하는 방법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도 여백을 이용한 사진이죠. 특별히 위쪽에 아무런 패턴이나 모양이 없지만 여백을 줌으로써 자전거를 좀 더 부각시키고 시원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런 여백을 이용하는 사진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백도 이용하면서 정확하게 3분할 구도도 활용을 했죠. 이 고양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이 고양이 사진을 3분할 구도 위에 얹어 봤는데요. 고양이가 3분할 선 정도에 배치되어 있죠. 그런데 고양이가 바라보는 시선이 우측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측에 여백을 둔 거죠. 물론 고양이가 약간 더 좌측으로 오면 여백을 좀 더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고양이가 앉아있는 모습상 엉덩이 부분이 너무 좌측으로 빠지면 균형이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약간 안쪽으로 넣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실 때 구도 잡는 그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게 변형을 하면서 찍으면 좀 더 사진 찍는 스킬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정확한 구도를 지키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여러분만의 사진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기본이 무엇이라는 건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찍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사진 구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이 활용하면서 찍어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기본을 제대로 알고 찍는다면 매번 찍는 사진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사진의 기본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진을 찍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렌즈를 닦는 거죠. 스마트폰은 항상 주머니에 들어가 있거나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렌즈 부분에 지문이라든지 그 외에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진을 찍을 때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사진 화면 자체에 잡티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진 찍기 전에 이 렌즈부터 닦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렌즈는 안경 닦는 수건으로 이렇게 기름기라든지 유막을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찍어 주시는 게 좋겠죠. 보통 물티슈로 닦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티슈로 닦게 되면 렌즈에 자국들이 남아서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얼룩이 지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렌즈 닦는 수건으로 깔끔하게 닦아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보호 필름인데요. 보호 필름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붙이지만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죠. 이렇게 그늘이 진 곳에서 찍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햇빛에 나가게 되면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화면을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저반사 코팅 보호 필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붙여주시면 이렇게 어두운 곳이나 또는 밝은 곳에서 찍을 때도 반사가 되지 않아서 화면을 제대로 확인을 하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사가 많이 되죠. 그러면 화면을 제대로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가끔 찍으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스마트폰으로 사진 자주 찍으시는 분들은 저반사 보호필름 꼭 붙이고 찍어주시면 스마트폰 화면 보기가 훨씬 편리해지겠죠. 그 다음은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초점입니다.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은 사진은 사진으로서 가치가 없죠. 자,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이렇게 전체적인 풍경을 찍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피사체를 한번 터치를 해주고 찍어주시면 초점이 제대로 맞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화면 배우를 2배로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2배로 올렸을 때 여기 있는 이 나무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초점이 맞고 나머지는 흐려지게 되겠죠. 스마트폰 화면상에서는 이렇게 뒤쪽 부분이나 초점을 맞추려고 터치한 이 앞쪽 부분도 전부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컴퓨터 화면이라든지 출력을 했을 때 확인을 해 보시면 뒤쪽은 흐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좀 더 심하죠. 그래서 사진 찍기 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피사체를 꼭 한 번씩 이렇게 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촬영을 해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가로 세로 비율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찍은 사진을 어디로 보낼 거냐에 따라서 가로 세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에 이 사진을 가져간다든지 또는 컴퓨터 화면 또는 TV 화면으로 보고자 할 때는 16대 9 비율이 가장 적당하지만, 사진 자체로 이용할 때는 4대3 비율을 이용을 하죠.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비율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6대 9로 되어 있는데요. 사진 자체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4대3 비율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사진 작가라든지 일반적인 사진들은 전부 4대3 비율이 되겠고요. 요즘 16대 9는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영상에도 삽입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16대 9를 많이 쓰죠. 하지만 사진 자체는 원래 4대3 비율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SNS라든지 카카오톡 같은 곳에 올릴 경우에는 1대1 비율도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 다음은 풀 사이즈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일부러 넓게 찍는 거죠. 자, 이렇게 풀로 찍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나중에 잘라서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 부분 또는 중간 부분만 나중에 잘라서 이용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풀로 찍어 놓게 되면 여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잘라서 원하는 부분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사진을 찍을 때 바로 구도가 제대로 잡히면서 찍는 경우는 사진을 많이 찍어 보신 분이나 프로 작가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은 그대로 바로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넓게 크게 찍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이용하게 되겠죠. 자르는 것은 갤러리에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로 놓게 되면 이런 글자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16대 9로 놓는데요. 저도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풀로 놓고 찍게 됩니다. 그 다음은 수직 수평 안내선이 되겠습니다. 수직 수평 안내선은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카메라에 들어와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촬영 가이드라고 있죠. 아니면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촬영 가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격자선 및 수직 수평계, 격자선, 수직 수평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일단 사용함으로 바꿔주시고요. 격자선 및 수직 수평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격자선이 나오게 되죠. 자, 이 격자선을 이용을 해서 수직과 수평을 맞춰주게 됩니다. 자, 지금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나무는 수직으로 서 있지만 여기 있는 펜스의 경우에는 수평에 맞을 수가 없죠. 이쪽은 가깝고 이쪽은 멀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좁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평선은 잡을 수 없지만 수직선은 잡아주는 게 좋죠. 자,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지금 나무가 벌써 우측으로 기울어진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수직이 맞지 않아서 불안한 사진이 됩니다. 물론 일부러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진의 경우에는 수직이나 수평이 제대로 맞아야지만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피사체 중에 수직과 수평을 맞춰야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서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평을 맞출 수 없으니까 수직만 정확하게 맞춰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피사체와 내 카메라의 수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찍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런 경우죠. 자, 지금 수평, 수직 다 맞은 상태인데요. 저는 이 카메라와 뒤쪽에 있는 펜스를 수평을 맞췄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펜스와 카메라가 수평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수평이 아니죠.
펜스와 이 카메라에 각도가 생겼죠. 자,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펜스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각도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되면 사진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정면 사진을 찍을 때는 되도록 이렇게 카메라와 피사체가 수평을 이루게끔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인물들이 펜스에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경우에 카메라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카메라에 가까운 사람은 크게 보이고 먼 사람은 작게 보이고 또 얼굴이 왜곡이 되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렬로 서 있는 물체를 찍을 경우 반드시 이렇게 수평을 같이 잡아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찍도록 하세요. 자, 그런 경우에는 건물 정면 사진이라든지 피사체를 정면에서 찍을 때 그럴 때 결과물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찍지 마시고 몇 가지만 명심하고 찍으셔도 지금까지 찍던 사진과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응용해서 일부러 왜곡을 시킨다든지 기울여서 찍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찍으시면 여러분의 사진 찍는 스킬이라든지 결과물이 많이 나아지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 잘 명심하고 한 번씩 생각하면서 찍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사진 촬영의 가장 기본기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